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최근 흥행 중인 벌써 500만 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서울의 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건 알고 계신데 어디까지 실화고 어디부터 허구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vs 역사.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경교수,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두 분과 함께 영화 vs 역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역사의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영화 안 보신 분들 아직은 계시겠죠? 500만 정도 보셨다니까. 지금 550만 보셨는데 예. 예, 아직 많이 계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 1000만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 이게 경계가 약간 네.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서울의 봄 보셨어요? 김종대. 아유, 전 나오자마자 바로 봤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게 이 영화가 주는 아주 묘한 특징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나요? 그 영화가 끝날 때 엔딩 올라가는 크레딧. 네. 자막들이 있으면은 대부분 관객들이 일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자막을 다 보고 일어서. 유독 이 영화가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영화관에 완전히 불이 켜져야 그때서야 관객들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이 무언가 두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걸 뭔가 그냥 이 상태로 영화관을 나가기에는 왠지 불편한 뭔가 지금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에 뭐가 나오는 것까지를 확인하고 일어서는 이런 영화는 아마 단연코 제가 얘기하기에 서울의 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김성수 감독님한테 저도 이제 보고 나서 비슷한 네. 그 마블 영화는 예. 자막 끝나고 나서 쿠키 영상이 쿠키가 한두 개 있죠. 나오잖아요. 꼭. 예. 그래서 그걸 끝까지 본다고. 마블 처음 보러 온 사람들이 중간에 이래서 나가지. 마블 영화를 쭉 봐온 사람들은 끝까지 앉아 있거든요. 네. 아, 쿠키 영상 하나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감독님 왜 그거를 쿠키는 뭐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척결 정도로. 뭐 그런 거 네, 말을 네, 하자면 네. 신문 보도 신문 한 면만 딱 보여줘도 그런 쿠키 영상이라도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데 들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 여운이 또 강하기 때문에 어. 구태여 뒤에 너절너절한 설명이 없어도 그 자체가 주는 마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자막이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네. 거기 보안사 앞에서 찍은 전두환 노태우 사진 등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단체 주모들이 나중에 뭐 뭐가 국회의원 됐다, 되고 뭐가 기업체 됐다, 뭐가 사장 됐다. 되고 기무사령관 국방장관 되는 게 쫙 나가잖아요. 네. 여튼 이건 굉장히 괜찮은 기법이었어요. 광고 전까지 한 1분 남아 있긴 한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 아, 저는 일단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다. 그리고 사실 12.12를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자주 봤지만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옆에서 들여다보는 경험은 없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이었고요. 단언컨대 내가 한국 현대사 좀 안다 싶어도 예. 이 영화에서 처음 발견하는 장면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예. 나름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네. 네. 그냥 크게 보면 뭐 재가를 못 받았고 그 사이에 뭐를 했고 뭐 이 정도로 크게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아,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이게 서사로 만들어져서 눈앞에 펼쳐내면 네. 거기다 또 우리나라 뭐 거의 탑급의 김성수 감독님의 손끝을 타고 또 이 얼굴도 보통 얼굴이 아니잖아요. 황정민, 정우성의 얼굴을 타고 나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영화 vs 역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김종대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두 분과 함께 영화 vs 역사 궁금한 설명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엄님, 네. 그동안 112 군사 쿠데타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는 없었다면서요? 예. 있을 것도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남아 있어서 아, MBC에서 예. 방영했던. 이것도 깨알같이 MBC가 이런 거 참 잘했습니다. 당시 그 드라마의 고증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었고요. 예, 예. 당시 이제 녹음됐던 걸 거의 그대로 대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한국 영화가 다룬 건 없었어요.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영화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무슨 배경처럼 있었어요. 네, 항상 벽에 걸린 초상화로 나오거나 네. 사진으로 나오거나. 그 직접 그 저기 했던 28년인가요? 네, 26년. 26년인가요? 네, 네, 네. 네. 거기서도 전두환을 이렇게 네. 암살하기 위해서 26년 뒤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쵸. 막상 전두환은 등장을 안 해. 안 합니다. 네.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영화 전두환이 2021년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 영화 2023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전두환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닌가.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만 뭐 그걸 만드신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네, 네. 자, 어디까지가 실화고 어디부터가 허구인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극중 인물을 이름을 바꾸고 네. 그건 이제 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실화에 기반했지만 허구다라고 하는 게 아예 앞에 나오긴 한단 말이죠.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 각색이 들어갔다는 얘기. 네. 네. 자, 우리 그 당시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김종대 교수님. 가장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사고 여기부터는 사실은 허구다. 눈에 띄는 바로 그 장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허구가 더 진실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과 진실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경복궁에서 두 무력이 대치하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그 수도경비 사령관이 100명 정도 되는 네. 저 병력을 4개의 APC 그 장갑차의 무장을 가지고 경복궁 앞에 가서 반란군하고 대적을 하는 이 장면은 추사명까지 다 끌어모은 병력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은 허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장면은 허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경비 사령관 그러니까 이태신이 철조망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호롤 단신으로 저항하다 검거되는 네. 네네. 예, 이런 장면은 이거는 이제 영화적 허구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는 그 100명 정도 해가지고 출동을 하려고 했는데 출동을 하려고는 했군요. 네, 출동을 하려고 했어요. 실제 준비 태세 다 갖췄는데 네. 그때 이제 노재현 국방장관이 어. 이미 이제 반란군 편에 서가지고 예. 네. 출동을 갖다가 불허하는 또 그 명령이 있었고 또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이미 고립이 돼서 모든 통화를 다 감청당하고 있었어요. 거기 그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네, 다 감청당하고 있었고 이미 수족들이 거의 다 배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복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검거됐습니다. 부대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장면도 처연한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외로운 장군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밑에 있던 뭐 김진영, 최세창, 박희도 이 공수 여단장들이 자식같이 돌봐준 진짜 어려움을 다 돌봐준 그 자식 같은 부하들이 배신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특전사 얘기네. 특전사 거기는 정병주 장군. 정병주 장군. 거긴 더 비극적이죠. 여기가 진짜 예.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행주대교에서 그 수경사령관이 자, 여기 조심조심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여기 자칫하면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와 허구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행주대교에서의 대치 이 정도로 거기서 할까요? 이제 반란군을 돌려보내는데 예. 이 장면도 사실은 영화적 각색입니다. 근데 행주대교 밑을 그렇게 이렇게 도하한 거, 도강한 거는 맞습니까? 그건 맞죠. 그건 맞고 네. 대치 장면은 네. 영화적 상상력이지만 예. 실제로 약속을 어기고 예. 도강한 거는 사실이다. 이게 사실 영화가 예, 거의 없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걱정이 많았대요. 군복 입은 남자들이 전화기 붙들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절반이 넘으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액션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김성수 감독이 뭔가 방점을 찍을 장면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정우성 배우를 데려다가 그 추운 행주대교 위에 세운 다음에 대치 장면을 예, 넣은 것이고 마지막 장면은 아마 감독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광화문 가면 그 대치 장면이 벌어진 곳은 굉장히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광화문에서 청와대에 올라가는 바로 그 길목. 네. 네. 예. 그 넘어 경복궁에 이제 예. 33 경비단 예. 하나의 일당들이 모여가지고 쿠데타 모의한 바로 그 장소가 있죠. 어. 그 다음에 경복궁에서 청와대 쪽을 쳐다보고 네. 오른쪽 삼청동 길이 있죠. 예. 그리로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었지만 예, 현대미술관. 예, 거기가 바로 청와대 거의 다가가지고 예. 있는 하나의 그 옛날 콘크리트 건물. 네. 그게 바로 기무사. 그러니까 옛날 보안사. 보안사. 네, 거기서 보안사가- 자리를 잡고 전두광. 네, 예. 보안사령부가 예, 거기서 보안사령부. 감청을 다 하고 마지막에 왜 그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바로 보안사 앞들이에요. 지금 현대미술관.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새롭네. 거기 현대미술관 가서 뭐 커피 마시고 내지는 그림 보고 하는 것만 했었는데 새롭네요 또. 거기 이렇게 버스- 모여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예. 나중엔 온 나라를 들어먹은 거죠. 네. 들어 먹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 하나, 너무 극적이다라고 했던 게 소위 김호랑 소령 얘기란 말이죠. 예.
정혜인 배우가 그걸 그 김호랑 소령 역을 했잖아요. 정혜인 배우는 이제 드라마 DP를 찍고 나서 예. 한동안 군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와서 찍고 갔을 겁니다. 아, 근데 엄청난 임팩트를 전해준 장면이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장면은 의외로 진실이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 김호랑 소령이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사령관이 바로 이 정병주 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상공수에서 정병주 건거조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랬죠. 당시에 특전사는 상공수하고 같은 부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같은 부지 안에 있다가 한쪽이 그렇습니다.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체포하러 온 거죠. 부하들이. 예. 그랬는데 그때 실탄이 8발 정도 든 권총을 소지하고 김호랑 소령이. 김호랑 소령이 이걸로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네. 그때 체포조가 들이닥쳐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김호랑 소령이 김호랑 소령이 전사를 하는데 네. 그때 총을 발포한 사람이 박종규 중령입니다. 같이 같은 완전히 형제 같은 사이고 배우자들 저기 뭐냐고 부인끼리도 친하고 네. 숙소가 붙어 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그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친형 같은 사람한테 네. 사살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살 당한 뒤에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그 저 뒷산에 안매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시신을 안매장했으면 그 예. 부인이 뭐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못 찾죠. 그런데 나중에 부인이 그 백영옥 여사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신을 요구하고 막 그 저기 뭐랄까 뭐 굉장히 그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안매장한 시신을 다시 부인한테 건네주기는 하죠. 그때 다시 도움을 장례를 치르도록. 줬던 변호사가 예,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변호사죠. 노무현 변호사입니다. 네. 예. 그 백영옥 여사가 네. 예.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실명을 맞아요. 합니다. 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락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저항하고 투쟁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변호사가 노무현 네. 변호사죠. 네. 자, 아무래도 네. 봤을 때 네.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인물은 전두광. 전두광은 사실 예, 황정민 배우의 이 예. 평가 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황정민 배우는 항상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성격파 연기자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예. 무슨 역할을 해도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머리 민 황정민 정도로 보이게 되는데 보다 보면 또 황정민 배우의 특징은요. 예.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다 보면 그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전두광으로 보여요. 네. 저는 오히려 싱크로율 높았던 쪽은 노태권 쪽이 희한하게 그렇기도 해요. 예. 그렇기도 해요. 완전히 두 사람의 얼굴형이 다르거든요. 예. 사실 굉장히 미남 배우 박해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네. 보다 보니까 정말로 노태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싱크로율이 상당했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1공수에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 군인들의 체형을 대충 알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정병주 사령관으로 등장했던 예, 정만식 배우. 네, 정만식 배우가 정말 군인형이다. 아, 그래요? 네. 공수부대 하면 그런 아저씨 한 4-50명 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진짜 당시 이제 노재영 국방부 장관, 네. 예. 김의성 배우가 김성 연기한. 배우. 예. 근데 진짜 저랬어? 너무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과장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진짜 그랬습니까?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예, 그 어디서 신군보한테 잡혀왔냐면은 그 국방부 청사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2층에서. 복도 안에서 예. 어두운 복도 안에서 끌려 나왔어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혼자 거기 그 튀어가지고 혼자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예. 그 합참으로 갔던 거 최초에 합참으로 갔던 것도 사실입니까? 육군본부. 총소리 육군 울리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예. 예. 처음에 처음에 총소리가 합참으로 울려가지고 네. 영화에서 왜 그 한미 연합사로 간 걸로 돼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미군이 황당한 거예요. 왜 일로 와? 그러니까. 수습할 책임자가? 그렇죠.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후에 돌아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육군본부하고 국방부가 붙어 있었어요. 지금 삼각지에 가면은 네네. 그 저기 국방부 민원실이 있고 큰 건물이 두 채가 있어요. 정면으로 대로변으로 보이거든요. 바깥으로는 민원실만 네, 보이고. 그때 한 건물이 왼쪽이 육군본부였고 네네. 오른쪽이 국방부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육군본부에 있다는 거 꼭 국방부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그때 육군본부의 유학성 참모차장이 이 반란군들한테 이제 기만당해가지고 온갖
온갖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한 어떤 저 실착은 다 저질렀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반란군이 육군본부로 쳐들어오니까 방카를 버리고 수경사로 도피한 겁니다. 네. 이 지휘부가 비투방 그때 커버리고. 노재현 국방장관이 국방부로 숨어버린 거죠. 아이고. 사실이군요. 네. 저는 김희성 배우가 그래도 뭐 좀 과장했거나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게 아닐까 했는데 예. 저는 그나마 김은성 배우가 연기를 해서 좀 덜 미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예. 역사는 항상 선하고 악한 사람은 항상 역사 속에 있는데 네. 항상 역사를 바꾸는 거는 적당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회색지대에 있는 예. 여기서 역사는 일어나고 항상 적당히 착한 사람들이 저기 악당한테 이 뭔가 길을 열어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도 캐릭터가 셋이에요. 네. 악인과 선인과 적당히 선인. 무능인 아닙니까? 무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학성 그 참모차장, 노재현 국방장관, 예. 심지어 최규하 대통령까지. 아,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란을 막을 수 있었고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또 신군부의 그 계략과 치밀한 어떤 행동에 완전히 그 말려버린. 네. 이러면서 국가의 어떤 민주 헌정을 지키지 못했던 광범위한 회색지대, 무능한 집단. 결국은 이게 가장 그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는.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역사에서는 때때로 무능은 악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영화가 1987인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는 적당히 무능하고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망쳤다면 1987에서는 적당히 선하지만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거든요. 네. 네네.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영화라서 사실 지금 한국 영화, 한국 현대사 영화 유니버스가 이제 그 도표가 막 이제 요새 이게 커뮤니티에. 쫙 커뮤니티에 다닙니다. 네네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걸 알고 보시면 더더욱 재밌는 게 네. 남산의 부장들 마지막 장면에 보면 네. 그 전두환 역을 했던 아저씨가 등장을 해서 네. 죽은 박정희의 금고를 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랬죠. 그것도 예,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네. 싫어하고 이 영화에도 그 금고를 등장합니다. 털어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거절당하는 이런 장면도 또 그거는 나오죠. 그때 합수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네. 네. 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네. 청와대 비밀 사금고에서 네. 9억 원을 발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에요. 네. 그 중에서 6억 원을 네. 박근혜 당시 주고. 저 불러가지고 위로하면서 주고 예. 영애한테 예. 나머지 중에 네. 2억 원, 3억 원이 남잖아요. 예. 뭐 2억 가까운 돈은 자기가 수사비로 쓴다고 쓰고 가져가고. 네. 5천만 원은 노재현 국방장관, 그다음에 1억 원가량을 정승화, 네.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한테 계엄사령관. 가져가서 상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상납을 하는데 이제 거절하는 장면으로 나오던데 뭐 역사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 중정으로 가는 길을 틀어가지고 6번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김재규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당시 정승화. 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두환이 나중에 김재규를 체포해서 거기서부터 이 영화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전두환의 쿠데타는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쿠데타였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불리고 확실히 그런 뭐 날짜를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니 뭐 그렇죠. 1.2.1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사실은 1년 가까이 걸렸어요. 5.18을 거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거의 1년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월 27일 날 취임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정확히 1년 1년 지나서 네, 전두환 대통령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팁만 드리자면은 네. 그때 11.6이 벌어져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암살을 하고 그 정승화하고 같이 육군본부로 가잖아요. 근데 육군본부에서 김재규가 건거됩니다. 네, 그걸 건거한 사람이 김진기 장군입니다. 네, 이 그 영화에서 헌병감. 예, 헌병감. 이 영화에서 나오는 헌병감. 맞습니다. 헌병감. 예.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맞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적은데요? 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말. 반도 못 풀었습니다. 이 이야기. 예, 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 한국 현대사 영화 유니버스. 예. 와, 이거 재밌는데. 완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완성을 네. 시켜드리겠다. 예, 최근에 서울에 보면 단체 관람 초등학생들 하려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역사 왜곡 영화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데요. 네. 서울에 보면 불러온 이런 사회적 현상까지 저희들 뭐 시간 조금 더 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설명에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원교수,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옷을 보면 알 수 있는 약간 스포가 되지만 네. 극장가의 화제가 되는 작품입니다. 다름 아닌 서울의 봄 관련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염총장님 딩딩아이 미디어 유공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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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다 이슈로 넘어가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서울의 봄 소식 가지고 왔는데 지금 벌써 700만이 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추세대로 가면 이제 1000만은 무난해 보입니다. 네, 속도가 지금 다른 1000만 영화들하고 거의 더 빠른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은 1979년에 일어났던 12.12 군사 반란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역사가 스포일러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이 얘기를 좀 네. 다뤄보기로 하고, 안 그래도 요즘에 12.12 다룬 드라마 그리고 이제 뭐 프리퀄이라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 맞아요. 관련된 영화들이 차례차례 편성이 되면서 네. 약간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사실 MBC에서 방송이 됐었던 제5공화국 명작이죠. 예, 그게 2005년에 방송됐던 건데 지금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영화 한 편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영화를 보신 분도 한번 이제 실제 뉴스 보도를 통해 한번 곱씹어 보시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또 보기 전에 미리 알고 가셔도 좋은 그런 내용들, 오늘 12.12 군사반란 과연 어떤 내용인지 5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룰루님이 영화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요즘 하셨는데 네. 안 보셔도 대화가 됩니다. 대화 되게 네. 만들어 드릴게요. 캔디님이 일요일에 본단 말이에요. 네. 안 돼요 하셨는데 이거 내용이 역사가 뭐 이거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순신 죽는 건 스포일러야라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알고도 보는. 예, 그리고 영화가 그 감독이 이번에 보면 전두환 씨를 전두광으로 바꾸고 한 이유가 역사적 배경으로 하되 각색을 넣었기 때문에 바꿨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각색을 보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오늘은 실제로 검찰 수사 또 법원 판결로 통해 나타났던 실제 기록들을 토대로 오늘은 좀 짚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12.6입니다.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 날짜죠. 맞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에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중앙정보부 안가 안전가옥에서 총격이 발생합니다. 이 안가에 있는 2층 연회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등 6명을 총으로 저격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 유신 체제가 당시 뭐 어마어마한 그 초롱성 같았는데 그쵸.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죠. 네, 그때 이제 초롱성 같아 보였던 유신 체제지만 그 이제 사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학자들의 분석은 이제 조금씩 흔들리긴 시작했다는 겁니다.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짚어보자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막 승승장구했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신음이 큰 상태였고요. 또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독자 핵무장까지 추진을 하게 됐죠. 그 배경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이제 미군이 이 베트남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나 이런 개입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그 어떻게 보면 안보 불안을 느끼던 시기이기도 했고, 또 당시에 지미 카터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인권을 중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박정희 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은 인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의 노선과는 좀 맞지 않는 여러 가지로 좀 꼬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든든한 뒷배라고 생각했던 미국과도 이제 균열이 좀 생겨 있는 상태였네요. 네, 당시에 김영삼 의원, 그 당시에는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삼 의원이 1979년 9월에 뉴욕타임즈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정부 인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그 이제 미국이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불안을 좀 부추겨요. 네. 그러니까 급기야 당시의 집권 여당인 이제 유신 세력이
김영삼 의원을 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쓴소리했다가 제명을 당하고 그러면서 야당 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내고 이 전국도 그냥 충돌이 뭐 지금 못지않게 굉장히 좀 거칠게 일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이 지속이 되면서 피로감 또 이 반감도 누적돼 오던 상태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까지 겹치고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런 김영삼 제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누적된 불만들이 쌓이면서 급기야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는 민주화 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마 민주 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마항쟁. 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도 민주화 운동 선언문이 뿌려지고요. 박정희 정권 차원에서는 뭐 학생, 성인, 뭐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정권 차원에서는 다소 이게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바로 11.6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장기 집권의 어떤 위기감 이런 게 이제 휘청이던 상황이었는데 측근이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대통령이 사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거죠. 당시 현장 사진이 이제 뒤늦게 2000년대 들어서 공개가 됐거든요. 12.6 당시 모습 잠시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인 이튿날 새벽 5시 군 감식팀의 현장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방에는 먹다 남은 요리와 양주병, 기타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그 옆엔 차지철 경호실장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차 실장의 손목엔 김재규 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자기 얼굴에 되니까 이렇게 피하면서 자기 얼굴은 안 맞고 여기 맞았다 이거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이제 도망갔을 때 이제 대통령을 쏜 건데. 연회실 옷걸이에는 대통령의 상의가, 현관 입구에는 대통령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맞은 거예요. 근데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난 괜찮아 그렇게. 식당과 대기실에 흩어져 있는 수행원과 경호원들의 시신은 치열한 총격전의 증거입니다. 연회장 건물들은 모두 없어졌지만 아직도 김재규 부장의 집무실이 있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저 사진을 현장 사진 보니까 네.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이네요. 네네. 근데 김재규가 사실 당시 법정 최후 진술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정리해 보자면 이제 국내외 안팎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11.6까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주한미군이 혹시 철수하면 어쩌지? 막 이런 안보 불안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침공까지도 이제 우려를 했던 거죠. 이제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혼란한 상황에 휩싸이게 된 거네요. 그래서 국가 원수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된다고 해서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바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민주화 운동 등을 무력 진압하고 막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일단 외부의 침략도 문제지만 이 내부의 봉기도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전국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부분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전국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근데 부분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규하 전 대통령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을 내린 순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은 상황을 자초하게 됐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아닌 상황. 그렇죠. 대통령의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당시 계엄 사령관의 힘이 강해지겠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 사령관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승화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런 계엄 하에서 바로 전두환 씨가 영화 속의 전두광 이 전두환 씨가 계엄 사령부에서 합동 수사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네. 아까 보신 12.6 사건의 진상조사를 전두환 씨가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세요. 계엄 상황에서 이제 계엄 사령부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높아졌고 대통령보다 국방부 장관이 더 우선 결정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전두환 씨가 이제 검찰 기능까지 행사하면서 조사도 하고 소환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무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전두환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실력자라고 급부상하게 되는 거네요. 그 전부터도 사실 이제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신임을 받으면서 중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권한까지 막대하게 부여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부상한 거고요. 당시 기록을 보면 전두환 씨가 마치 대통령처럼 각 부처 차관들의 보고를 받기도 하고요. 수사기관들을 쥐락펴락하고 막 이런 정황들이 다 기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게다가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을 또 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기관, 중앙정보부장도 지금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 수사 때문에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제 보안사의 정보, 게다가 이제 계엄사령부의 어떤 권력까지 결합이 돼서 이 정부와 권력을 다 장악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러면 정승화 총장이 볼 때는 전두환 씨를 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탐탁치 않죠. 아니, 부하 직원이 이제 월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치. 예, 네. 그 조치는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화회입니다. 한화회. 네. 이거 당시 있었던 군내 사조직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육사 출신 11기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군 내의 비밀 불법 사조직입니다. 한화회 얘기하기 전에 방금 하던 얘기 좀 이어서 가보면 어쨌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이 볼 때는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견제하고 싶은 상황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권을 행사한다. 좀 내려야겠다. 제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좀 힘 좀 빼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의 보직을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합수부장, 합동수사부장, 너 수사권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사부장직에서 쫓아내고 동해안 경비사령관, 저 멀찍이. 정말 멀리 보내려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한직으로 보내버리려고 한 겁니다. 마치 그 동북면의 이성계 같은 식의 한직으로 나가게끔 나가게 한 건 아니고 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랑 상의합니다. 어쨌든 계엄사령관 위에 국방부 장관이 상관이니까 네. 장관님 이거 아무래도 저 전두환은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장태환 소장, 영화 속에 등장하죠. 네.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합니다. 네. 근데 장태환 소장은 육사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네. 영화에서 갑종 출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육사 출신이 아닌 갑종 간부 후보생 출신 인물 중용하면서 이제 견제 움직임을 보려고 했던 거네요. 네, 갑종은 이제 우리 육군이 초창기에 초급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이 됐습니다. 이게 1950년부터 대략 한 20년 가까이 운영이 됐고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여기에서 이제 초급 장교 역할을 수행했던 대다수가 이제 갑종 출신이 되겠는데, 근데 어쨌든 전두환은 이제 육사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육사 출신들이 기세 등등한 거를 좀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두환도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 갑종 출신인 이른바 이 정승화 전 총장이 이 수도경비사령관에 장태환 소장을 임명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조치를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정승화 전 총장이 전두환 씨를 이제 좌천시키려고 한다. 보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정보가 바로 전두환 측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달된 이유가 바로 군내에 있었던 한화회라는 사조직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보가 넘어갔네요. 그렇죠. 한화회 사조직이 이제 육사 출신들이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네. 곳곳에 요직에 있었고 이 한화회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요직에 있다 보니까 또 전두환이 있던 보안사령부가 이제 정보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정보원들도 있겠다. 주변에 사조직의 조직원들도 뿌려져 있겠다.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정승화 총장이 보직 해임한답니다. 이런 소문이 바로 전해졌던 거죠. 동해안으로 보낸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네. 전두환 측에서 미리 정보를 훤히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승화 총장이 국방부 장관 노재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장관 네. 찾아가서 전두환 징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건의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사실 그거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뒤늦게 알려졌지만은 당시에 전두환이 노재현 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움직임이 반란의 배경이 됐던 거잖아요. 네, 정승화 전 총장이 이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뒤늦게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12.12 군사 반란을 보기 전에 일단 정승화 총장의 증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승화 전 참모총장은
12.6 직후부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정 축제자들을 전부 잡아놓고 조사를 하고 환수를 하면은 총장님이 영웅이 됩니다. 국민들한테 하면서 자꾸 부추겼습니다. 12월에 들어섰을 겁니다. 바로. 그때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수부장은 나한테 와서 이 대의원들이 표가 잘 나오도록 자기가 공작을 하겠다. 정승화 전 총장은 전두환 소장이 쿠데타를 조기에 결행한 것은 좌천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동해 경비사령관으로 쫓겨간다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 증언한 장태환 당시 수경사령관은 반란 주도자들이 거사 당일 저녁에 수도권의 반란 진압부대인 수경사와 특전사, 헌병단의 지휘관을 모두 연희동 전두환 보안사령관 집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은 12.12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신군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어디까지나 사전에 철저히 계획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이유들이 이제 쌓이면서 하나의 출신 군인들 주도로 반란이 계획된 거죠. 네, 그래서 정승화 총장이 인사 조치해서 우리 힘을 빼기 전에 먼저 제거하자. 먼저 치자. 예. 그래서 반란 세력이 본격적으로 작전을 실시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는 생일집 잔치입니다. 생일집 잔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작전명입니다. 아, 작전명. 예. 아. 신군부가 세운 반란 작전의 이름이 생일집 잔치가 되겠는데요. 전두환 측은 정승화 총장이 이제 인사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제거를 해야겠는데 그럼 과연 뭘 명분으로 제거할 거냐? 명분이 필요하죠. 예. 네. 당시에 정승화 전 총장이 12.6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합수부장이니까 자기가 수사를 담당하니까 그걸 빌미로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왜 있었냐, 공범은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엮어가지고 수사를 그렇죠. 하려고 했던 거네요. 선수를 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장 지위에 있는 전두환 측에서 피의자로 체포를 해서 용의자로 조사를 벌이면서 군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정승화가 한패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로 이걸 주장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하나요? 그래서 체포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생일집 잔치가 되겠습니다. 신군부가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해요. 하고 나서 동시에 대통령에게 체포에 대한 재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와 제거를 동시에. 왜냐하면 이거를 어쨌든 자기 상관인데 막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대통령님이 하래지 않니? 대통령이 허락하신 거야. 이런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최규하 총리가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가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재가를 받고 나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가랑 체포를 동시에 해서 어쨌든 체포를 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때는 막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야, 너 재가 받아와라. 나 그 사이 체포할게. 뭐 이랬겠죠. 아, 그렇죠. 근데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전국 계엄이 아니고 부분 계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싸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보쇼 지금 부분 계엄 상황 아니요.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다 의사결정하는데 나한테 허락받지 말고 국방부 장관 허락을 받아라 이러면서 반사해버리는 거죠. 네,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에 재가를 안 하고 버티는 식으로 저항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재가가 나기 전에 생일집 잔치는 진행이 됐고요. 한남동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전두환 측이 보낸 체포조가 들이닥칩니다. 네. 일단 정승화 총장은 그때 이제 뭐 병문안 가려고 했대요. 병문안 가려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뭐 죄송합니다. 같이 조사를 좀 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일단 한 말이 아니 날 체포한다고? 야, 너 누구 허락받고 온 거야 이거? 이거 누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대통령이 시켰는데요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야 대통령이 진짜 허락한 거 맞아?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하고 반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찔리는 상황이 된 거죠. 아직 제가 안 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정승화 총장 측의 부관이 전화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전화로 한번 물어볼게. 진짜 제가 하셨는지. 네네. 근데 제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반란 세력이 총을 발사합니다. 아, 전화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군사 반란이 사실상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는 소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정 총장을 연행해서 결국 조사실로 데리고 가게 되거든요. 정승화 당시 계엄 사령관의 체포 과정 리포트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녁 7시 5분 어둠이 내린 총장 공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와 찝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전직 헌병대장을 앞세워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경비 초소를 통과합니다. 총장 납치조 허삼수 우경윤 대령, 총장 공관 응접실에서 정승화 총장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부관동태 감시조 한길성 김대균 소령 그리고 박원철 상사, 이들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 부관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관 대기조 신동기 김덕수 준이 총장실 밖과 정원을 감시하며 총장이 연행돼 나오길 기다립니다. 정문 밖에는 헌병대 1계중 대병력이 마이크로버스에 탄 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급한 보고서를 전달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총장 측에서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응접실로 나온 정승화 씨는 허삼수 대령의 연행 통보를 듣고 놀랍니다. 참모총장의 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모총장 부관 이재천 소령이 전화기를 듭니다. 외부 연락을 두려워한 한길성 소령의 예기치 못한 권총 사격에 이 소령은 전화기를 든 채 쓰러집니다. 쿠데타의 시발을 알리는 최초의 총성입니다. 참모총장 경호장교 김인선 대위가 반란군을 쏘기 위해 권총을 뽑는 순간 부관실 안에 있던 반란군 세인, 즉 한길성, 김대균, 박원철의 권총이 동시에 불을 뿜고 김대위는 10여 발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집니다. 제 총 같은 그 마지막에 몇 발 되고 제 그 양복에는 10여 발 정도의 그 총알 구멍이 있고 그러니까 좀 부수입 많이 맞은 거죠. 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공관 밖에서는 숨어있던 헌병대 1계중 대병력이 최성립 중령의 지휘로 외곽 초소와 공관 정원을 장악합니다. 이 사이 허삼수 대령 일행은 정승화 총장의 양팔을 잡고 박원철 상사는 M16 소총으로 정 총장을 위협해 승용차에 태우고 서빙고 분실로 떠납니다. 밤 7시 27분 상황은 종료됩니다. 총장 납치를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실행 계획을 거친 하극상의 순간입니다. 지금 시간 밤 8시 정확하게 16년 전 바로 이 시간에 정승화 총장이 이곳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납치되어 옵니다. 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은 이후 반란 세력의 핵심 장소가 됩니다. 이곳으로 정봉주 특별사령관과 장태환 수경사령관 등이 모두 연행되어 오고 그 이튿날 최규하 대통령이 사후 재가를 할 때까지 이곳에서 모두 감금돼 있게 됩니다. 제우티1219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뒤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재가 없이 그냥 체포를 해온 거잖아요. 네. 이제 방금 전 리포트를 보시면 사후 재가를 할 때까지 뭐 갇혀 있었다. 사후 재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최규하 대통령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재가를 나한테 받지 말고 국방부 장관한테 받아라고 넘겼잖아요. 네. 허락받아서 와라. 네, 그래서 반란 세력이 일단 체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각이 아까 정승화 총장 체포하면서 막 총격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거를 국방부 장관이 들었습니다. 듣고는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친 건데요. 그래서 뒤늦게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로 여기저기 뭐 미군 사령부 거쳐서 뭐 어디 대학도 갔다가 왔을 때 뒤늦게 이 반란군에게 붙잡히게 되죠. 이게 스포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데 아무튼 약간 혈압이 막 올라가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대응을 나서게 되잖아요. 네, 아까 정승화 총장이 임명했다는 이제 수도경비사령관 갑종 출신 장태환 소장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반발하고요. 이 합동수사본부를 이제 반란군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반란이다. 그래서 무력 진압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부대 병력을 출동하도록 지시를 하죠. 무력 충돌의 위협이 막 위기가 올라오게 되네요. 예, 그러자 이번에 하나회 세력은 전방에 있는 부대들에게 서울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가끔 뭐 정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젠 전쟁이야 막 이런 대사들이 이제 클리셰로 나오는데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전쟁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때 출동했던 최전방 사단 9사단의 사단장이 바로 노태우가 되겠습니다. 전방 병력까지 빼는 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안보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위협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전방 병력까지 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기 좀 어려웠었고요. 당시 주한 미군 사령부도 경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 혼란도 상황이 크고 북한이 또 침략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전방 병력을 뺀다? 그것도 상의 없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란군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죠? 그건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신사협정입니다. 신사협정. 네. 이게 무력 충돌 위기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이때 반란군들에게 위기 상황이 왔던 게 바로 인천에 있는 구공수 여단이 출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자신들 병력이 전방에서 오는 데는 또 근처라도 좀 더 먼 거리에서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인천에 있는 구공수 여단은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만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가장 빨리 들어올 네.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신들이 진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구공수 여단이 출동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회 측 장성들이 군 당국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끼리 유혈사태 벌이는 게 맞냐.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우리도 병력 동원 안 할 테니까 구공수 여단도 다시 원대 복귀시켜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군부 세력이 주요 지역을 장악하게 된 거네요. 그리고는 무력으로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서 군사 반란이 완성이 되는 건데 결국 복귀를 해보자면 반란 초기에 제대로 잡지를 못했고요. 반란군 측은 사실은 늦게 좀 이걸 인지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군 측에서 정승화 총장 측 인사들의 눈을 좀 돌리기 위해서 12월 12일 저녁에 연희동의 한 비밀 요정에 초대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갖게 해놓고 관심을 돌린 사이에 이제 아까 말한 생일집 잔치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발을 묶어뒀던 건데요. 네. 이 때문에 뒤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초동 대처가 늦었고요. 또 그 당시에 어쨌든 책임자가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부분 계엄 하에서 군 통수권을 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단호한 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노재현 국방장관이 정승화 사령관 체포에 동의를 하게 되나요? 네, 이미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노재현 장관은 추후에 정승화 사령관 체포 동의안에 결국 서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또 최규하 대통령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게 옳지는 않지만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서명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에게 요청하고요. 네. 결국 최규하 대통령도 체포 동의안에 제가 서명을 뒤늦게 하게 되는데요. 단 여기서 제가 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뒀습니다. 영화상에서도 좀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서글픈 장면이긴 네. 했는데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네. 어쨌든. 최 대통령이 서명한 시간이 12월 13일 새벽 5시입니다. 12.12 군사반란인데 13일 날 작성했다는 건 정승화 총장 체포가 12일 저녁 7시였으니까 이로써 이제 대통령은 한참 뒤에야 제가 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둔 거고요. 반란 사실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 갈 때 가더라도 불법 행위인 건 분명히 하자. 이거를 이제 남겨놓은 거고요. 이 서명이 실제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1996년 대법원이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의 유죄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인용이 됐고요. 네. 당시 대법원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 서명과 시간이 남아 있는 거를 보면 결국은 이 사후 승낙에 불과하다면서 이 반란군 측의 입장을 이제 일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죠. 네. 결국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어쨌든 반란에 성공하면서 아까 이제 끌려갔던 정승화 총장 내란을 막지 못했다. 아까 뭐 김재규랑 같이 앉아 있었다. 뭐 이게 엮여서 오히려 징역 10년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12월 1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9시간 반 동안 걸친 신군부 사건이 되겠습니다. 반란 사건. 이걸 다룬 영화가 바로 이제 서울의 봄인 거고요. 그러네요. 이 과정을 또 영화는 2시간 정도로 요약을 하지만 또 MBC는 1분 30초에 요약을 합니다. 9시간을 1분 30초로 압축한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네.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이른바 생일집 잔치라는 암호로 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장모의 문병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려는 순간 육군 대령 2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과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대령이었습니다. 두 대령은 정승화 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계엄사 합동수사부의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갱이가 벌어지면서
정 총장의 공관 경비원과 합수부 요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장교 등 여러 명이 부상했고 결국 정승화 총장은 합수부로 연행됐습니다. 이때 정 총장의 측근들, 즉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은 거사 주동자들의 계획대로 시내에서 합수부 장군의 진급 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정 총장의 연행 소식을 들은 이들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강다리 11개가 차단되고 12.12 쿠데타에 가담한 군부대가 이미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주요 거점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간헐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방송사와 신문사도 모두 기존 계엄군에서 12.12 쿠데타군에 의해서 대체돼 버렸습니다. 이어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총격전 끝에 부상을 입고 연행됐으며 장태환 사령관도 새벽 3시 반쯤 보안사로 연행됐습니다. 9시간 반 만에 12.12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 내란 방조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정 총장의 측근들도 80년 1월 모두 예편됐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노태우 소장 등 12.12 주도 세력은 곧바로 모든 군 요직을 차지하게 됐고 5.17 계엄 확대 조치와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을 통해서 5공화국 군사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제 마지막 키워드 700만 돌파가 되겠습니다. 700만 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오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영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흥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0만이 무난해 보이는데 눈에 띄는 점이 바로 MZ세대 2030 젊은 관객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평에 의외로 재밌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쵸. 몰랐다. 이런 평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 역사, 드라마 이런 물이 좀 딱딱한 소재일 수 있는데 예상 외의 인기를 좀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예전에 그 정도전 작품을 썼던 드라마 작가분이 스토리는 사실 역사가 쓴 거고 나는 살짝 한 방울 얹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아서 뭐 좀 뭐 부끄럽다는 식의 겸손한 수상 소감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정말 만들기도 어려운 스토리들이 역사 속에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전공이 역사사학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조선이 어떻게 돼? 이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네. 왜 이런 걸 물어 그랬더니 드라마 보는데 그 다음이 그렇죠. 그 다음에가 궁금해서 그렇죠, 물어봤다는 그렇죠. 걸 이렇게 예. 역사가 스포라는 얘기가 나오는 예,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된 분들도 많다 이런 반응이 많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좀 그렇고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서 좀 웰메이드 영화로 좀 더 긴박감을 높이고 극적인 효과를 더하다 보니까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의 흥행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환기시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침체된 극장가에 주는 시사점도 있다고 해요. 일단 잘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영화는 끝났어. 어떻게 보면 다 OTT의 시대야. 어떤 이런 패배감에서 젖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잘 만드니까 또 관객들이 오시잖아. 이런 어떤 희망을 준 것도 이번 흥행의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보면 문화나 예술의 힘은 정말 크다. 대단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새 또 뭐 프리퀄이나 이제 시퀄도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그 뒤를 좀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뒷얘기를 짧게 해드리자면 네. 12.12 군사 반란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이제 군사 정권이 지속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이후에도 계속 신군부가 집권하게 되는 발판이 네. 됐고요. 이어 이듬해 1980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작전은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었죠. 네.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면서 한국 역사에 정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이후 하남의 소속 장성들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4년에야 대규모 해임이 되면서 모두 청산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이렇게 청산이 됐지만 그래도 반성이나 사과보다는 자기 합리와 숨기기에만 급급해서 그런 와중에 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 군부, 신군부 이렇게 나눠진 것 자체가 네.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또 전두환 씨가 재작년에 추징금 922억 원을 남기고 네. 사망한 이 상황도 네. 사실은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 2019년 12월 12일이 이제 코로나 막 퍼지던 시점이거든요. 중국에서 그 시점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네. 2019년이 그때 신군부 세력이 기념 모임을 해요. 그래서
언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당시 모습 짧게 보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네. 12.12 군사반란 40주년이던 어제 쿠데타의 주역들과 호화로운 자축연을 즐겼던 전두환 씨. 전 씨 측이 오늘 어제 모임 날짜는 우연이었고 전 씨는 지금 증세가 천천히 진행되는 착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5.18 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후안 무치에 극치라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은 낼 수 없다는 전두환 씨. 낮부터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 와인을 즐겼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함께한 12.12 쿠데타 주역들은 전 씨를 꼬박꼬박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영부인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 각하께서 임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해. 영상이 공개된 뒤 전 씨 측은 언론사에 A4 용지 5장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12.12 사태와 전혀 무관한 친목 모임으로 날짜는 우연히 정했다며 식사 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운동을 거르지 않아서 증세가 천천히 진행되는 착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바둑은 둘 수 있는데 바둑 둔 걸 기억은 못하는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선택적 알츠하이머다. 자신에게 불리할 때만 치매다. 이런 새로운 병명이 탄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8 단체들은 헬기 사격 등 5.18의 진상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전 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리함을 넘어선 오만한 행보를 보면서 그 죄가에 대해 너무 관대해왔고 안일히 했다는 자괴감을 가질 수 없다. 정치 날짜를 우연히 정했다는 저 네. 말이 참 좀 답답하네요. 네. 4년 전 얘기입니다. 저게. 네. 키워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네, 해볼까요? 오늘 했던 내용 5개 이제 쭉 한번 상기해 보시죠. 먼저 12.12 군사반란의 발판이 된 사건이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다. 당시에 내외 안팎의 위기를 겪던 박정희 정권 일시에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권력 공백 상태가 생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엄이 내려지면서 수사 상황이 갖고 수사권을 가진 전두환의 권력이 높아지던 시기다. 근데 그 당시에 전두환을 견제하려던 정승화 총장 측이 인사조치하려 하자 두 번째 키워드인 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내 사조직에서 집단적인 대응을 했고 그게 급기야 아예 제거 작전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그 제거 작전의 이름이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생일집 잔치였고 그 잔치가 실패할 뻔했으나 신사협정이라는 제안이 또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성공한 군사 반란이 돼버렸고 그 이후에 우리 사회는 이제 신군부 집권 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12.12가 남긴 것은 군부 정권이 길어졌고 또 그 이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우리 사회에 좀 아픈 상처를 남겼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그 12월 12일 9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거다. 그거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지금 극장가의 침체를 딛고 700만 돌파의 어떤 위험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 반면에 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몰랐던 역사를 환기시키는 또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바사사 MBC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